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강력하기도 합니다. 한 편의 시를 쓰기 시작하거나 또는 교향곡을 완성할 수도 있죠. 과학자와 예술가도 학자와 학생도 씁니다. 이제 당신이 이것으로 무엇을 해낼까 우린 기대됩니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트로얄입니다. 에이수스는 미니 PC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PN 시리즈는 에이수스 미니 PC 제품군을 대표하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성능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수스 PN64 미니 PC가 인텔 13세대 CPU를 탑재하고 새롭게 출시가 되어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PN64는 인텔의 13세대 i5와 i7 CPU를 탑재한 두 가지 제품이 나와 있고요. 램과 저장 장치가 없는 베어본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PL64가 산업용 인베디드 시스템을 타깃으로 나왔다면 PN64는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팅 환경이나 다중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주식용 컴퓨터 혹은 DID용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미니 PC입니다. 자, 박스를 뜯어서 실제 제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서리부터 한번 볼게요. 자, 늘 그렇듯 설명서를 비롯한 이런 종이 쪼가리들은 패스하고요. 패스하지 마세요. 배사 마운트 킷이 형태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 그림 설명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랑 어댑터가 있고요. 각종 나사들이 들어있고, 이게 아까 말한 배사 마운트 킷인데요.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되게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실제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체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이즈는 가로 120, 세로 130, 높이 58mm로 1리터가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이렇게 폰으로 가려질 정도로 작아서 책상 위에 올려두면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데다가 또 배사 마운트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배사홀을 지원하는 모니터 뒤에 달면 아예 일체형 PC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로 줄무늬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예전에 에이수스에서 한창 젠 스타일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막 제품 여기저기다가 동심원 패턴을 막 때려 넣었었는데 그때는 말 못했지만 별로였어요. 차라리 이런 깔끔한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나아 보이네요. 자, 입출력 단자를 보겠습니다. 자, 전면 우측부터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옆으로 USB Type-A 단자 2개, 그리고 Type-C 단자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USB 3.2 Gen2를 지원하고요. 하루빨리 USB 명칭 간소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담이고요. 그 옆으로는 오디오 입출력 단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후면 단자를 보겠습니다. 우측부터 전원 입력 단자, 그 옆에는 2.5GHz 를 지원하는 랜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3.2 Gen2 단자가 A타입과 C타입 하나씩 있는데요. 자, 그 중에 C타입으로는 DP1.4 규격으로 모니터 연결을 지원하는 데다가 PD 인풋까지 지원해서 따로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C타입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연결하면 PC에서 화면 출력과 전원 입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키보드나 마우스도 거의 무선으로 사용하고 인터넷도 와이파이로 연결하니까 진짜로 모니터에 선 하나만 딱 연결하면 PC가 설치가 끝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네요. 자, 그 옆에는 HDMI 단자 2개, 그 아래쪽에 DP1.4 포트가 있고요. DP 포트 같은 경우는 대량 주문 시에 다른 포트로 변경해서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USB-C 단자까지 총 4개의 영상 출력 단자가 있어서 이 조그만 컴퓨터에 모니터를 총 4대까지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품을 분해할 수 없게 자물쇠 고리가 달려있고, 자, 측면에는 켄싱턴 락도 달려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설명은 다 된 것 같고, 전자제품은 역시 까야 제맛이죠. 제품을 분해해서 내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램이랑 저장 장치도 직접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사 4개를 풀고 하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간단하게 분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상판과 하판에는 이렇게 필름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살살 들어 올려야 합니다. 물론 케이블이 빠져도 다시 연결하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이쪽 편으로 들어 올리면 램 슬롯이 나오고, 반대쪽으로 들어 올리면 여기 M.2 슬롯이 있습니다. 부품 장착할 때는 굳이 케이블을 분리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케이블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완료가 됐고요. 자, 램 슬롯은 노트북 규격 DDR5 램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2개가 있고요. 장착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슬롯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밀어놓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면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채널당 32기가까지 총 64기가의 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M.2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NVMe를 지원하는 슬롯이 하나가 달려 있고요. SATA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끼워 넣으시고요. 동봉된 나사를 여기 반대쪽에 조여주시면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판을 보시면 2.5인치 스토리지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2.5인치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SSD를 추가로 장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케이블을 달아줄 필요 없이 이 안쪽에 핀이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안쪽 끝까지 꾹 눌러주시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봉된 나사 3개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나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나사를 3개만 조이면 되는데 친절하게도 4개가 들어있어요. 물론 친절하다기보다는 다른 모델들이 원래 4개씩 들어있으니까 따로 포장하는 공정을 추가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렇겠죠. 자,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자, 보통은 이까지만 분해하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왕 분해하는 김에 메인보드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메인보드 드러내는 거는 특별히 따로 나사를 풀어줄 필요 없이 그냥 메인보드를 잡고 살살 들어 올려 주시면 돼요.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완전 아날로그식으로 빼는 게 옛날에 그 문구사 같은 데서 10,000원짜리 휴대용 게임기 이런 거 분해해 보면은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 나 바보구나. USB를 꽂아놨어. 근데 그거는 왜 분해했었냐면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기계가 있으면 분해하는 겁니다. 됐다. 아, 맞다. 분해하시기 전에 반드시 랜카드에 꽂혀있는 안테나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깜빡하고 그냥 뺄 뻔했네요. 스티커를 뜯어내고 여기 보시면 안테나가 2개가 달려있는데요. 이거를 빼면서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친절하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까만색, 흰색. 네, 이렇게 메인보드를 드러냈습니다. 보드 반대쪽이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이게 안 보이는 쪽이라서 엄청 혼란스럽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깔끔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팬이 달려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아마 CPU가 소켓 방식은 아니고 솔더링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볼만한 게 CMOS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거는 오디오 컨트롤러가 아닐까 싶은데 뜯어봐야지. 네, 역시 리얼텍 오디오 칩셋이 붙어있네요. 특별히 볼만한 건 없어 보이고 쿨러를 뗄까? 이거 뜯으면 또 썸머를 다시 바르고 뜯자. 다행히도 바로 CPU가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 밑에 히트 파이프가 깔려 있어서 한 번 더 분리를 해야 CPU가 나오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구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굳이 이것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아래쪽에는 CPU가 보드에 납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CPU는 인텔의 13세대 H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i5 13500H CPU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랩탑용으로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에서 쓰는 CPU와 동일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스크탑용 CPU보다는 성능이 낮은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미니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U 시리즈보다 성능이 높아서 미니 PC 치고는 아주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CPU의 패스마크 점수는 화면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공간적으로 노트북보다 냉각 성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CPU를 사용하는 웬만한 노트북 대비해서 성능이 더 잘 나올 겁니다. 이따가 실제로 벤치도 한번 돌려보자고요. 자, 이제 동봉된 배사 마운트 킷을 이용해서 모니터 뒤에 장착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PN64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배사 마운트 킷입니다. 예전에는 판때기 하나만 있어서 불안정했었거든요. 자, 이게 구형인데 PC를 장착을 했다가 그냥 위로 들어 올리면 바로 빠지는 구조였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두 파츠로 나눠져 있는 부품들을 나사로 고정시켜주는 방식으로 이 나사를 풀지 않으면 빠지지 않게 잘 설계를 해놨어요. 일단은 이 마운트 키트를 동봉된 나사를 이용해서 모니터 뒤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사 마운트 키트를 모니터 뒤에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생긴 나사 2개를 PC 뒷면에다가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부품끼리 결합되어 있는 이 나사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열어준 상태에서 여기 열려있는 구멍 쪽에다가 이 나사를 잘 맞춰서 넣어주신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장착이 완료가 되고요. 다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빠지기 때문에 장착시켜준 상태에서 손잡이를 다시 닫고 나사를 조여주시면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잘 고정이 되죠. 이렇게 깔끔하게 모니터 뒷면에 미니 PC가 고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전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일체형 컴퓨터처럼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USB-C로 연결이 되는 모니터였다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어댑터 없이 USB-C만 가지고 디스플레이랑 전원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저희 사무실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모니터가 없어가지고요. 아쉽게도 일단은 이렇게 장착하는 모습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댑터를 따로 연결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은 보통의 사무실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왕 모니터 연결하는 김에 모니터 4대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능하다면 모두 4K 60Hz였으면 좋겠지만 회사의 4K 모니터 중에서 60Hz 되는 거는 3대까지밖에 없어서 아쉽게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세 번째 모니터는 30Hz로만 출력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3대는 모두 60Hz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모니터 4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스펙에서 4대 출력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안 되면 이상한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4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가 일반 데스크탑도 아니고 이 조그만 미니 PC라는 게 놀랍네요. 자, 지금 4K 영상 4개를 동시에 돌려보고 있는데 와, 이 정도까지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별도의 그래픽카드 없이 CPU에 탑재된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만으로 돌리는 건데도 아주 매끄럽게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좀 버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없이 잘 재생이 되네요. 특별히 게임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요즘은 인텔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딱히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4K 영상 4개를 돌리고 있는데도 CPU 점유율이 한 60%대 밖에 안 돼요. 엄청난데? 자, 벤치마크 한번 돌려봤습니다. 시네벤치 이 정도 나오고요. 긱벤치 CPU는 이 정도, GPU 오픈CL 이 정도, 벌컨 이 정도 나옵니다. 벤치 결과 보고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동일한 CPU 쓰는 제품들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성능이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 냉각 성능이 좋으니까 동일한 프로세서를 사용해도 좀 더 나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점수는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점수보다는 긱벤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당 모델의 다른 유저 점수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컴퓨터 켠 김에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습니다.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수백 개의 상세 페이지 작업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요. 라이트룸에서 로우 파일 편집도 무리 없이 가능했습니다. 웬만한 그래픽 작업은 불편함 없이 가능하네요. 게다가 이렇게 작은 미니 PC에 들어간 저전력 CPU로도 아주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풀 HD로 간단하게 편집 작업을 해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매끄럽게 잘 되네요. 컬러 그레이딩을 먹여도 크게 버벅거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친 김에 4K 해상도로도 편집을 해봤는데요. 이거 왜 잘 되죠? 아직까지 윈도우 PC에서 4K 편집은 상당히 고사양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간단한 편집 작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스와 더 많은 클립으로 편집하게 되면 당연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컷 편집과 자막 작업 정도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포토샵 같은 기본적인 그래픽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고 간단한 수준의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하기에는 남아 도는 성능일 거고요. 4K 영상을 감상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도 훌륭하기 때문에 거실 미디어 센터로 활용한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ASUS PN64 13세대 제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니 PC라고 하면 단순 반복 작업을 위해서 셀러론이나 펜티엄급의 저사양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13세대 i5와 i7을 탑재하여 사무용이나 간단한 그래픽
작업 혹은 디스플레이를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DID 쪽이나 주식용 컴퓨터로 활용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밖에도 밀스펙 인증을 받아서 내구성은 아주 확실합니다. 원래도 에이수스 자체 내구성 테스트가 꽤 엄격한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밀스펙 인증을 받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신력이 좀 더 있으니까 믿음이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에이수스 미니 PC 제품군은 전부 다 3년 무상 출장 서비스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현업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브랜드 없는 베어본 미니 PC들도 저렴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 소비자들이 구매하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기업에서 쓰기에는 유지 관리도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정성, 내구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품 자체 스펙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면에서 에이수스 미니 PC는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되겠네요. 보통 미니 PC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불리는 게 에이수스, 인텔, 기가바이트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 인텔에서 미니 PC 브랜드인 누크의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사업 분야를 에이수스에 넘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게다가 국내에서는 기가바이트도 더 이상 미니 PC 신제품을 정식 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프리미엄 미니 PC 시장에서는 에이수스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점에서도 에이수스 미니 PC를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